함께 열고 함께 웃는 사람들의 이야기. 수다를 좋아하는 장애인의 본격 리얼 수다 방송 성남시 한번 목지관 팟캐스트 수다 인.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격한 공감을 하고 위로받을 때도 있고요. 함께 웃으며 즐거움을 나누던 기억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성남시 한번 목지관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우주에서 가장 큰 장애인 목지관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장애인의 희로애락을 담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유쾌한 수다, 즐거운 수다, 감동 있는 수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양중인 선생님, 혹시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었나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과학자였고요. 과학자였는데 그 과학자가 그냥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생각해 보면 선생님을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누군가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비슷하게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그 꿈을 향해 도전하고 이룬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경은학교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은 거인 이정훈 선생님. 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다장인 청취하시고 있는 청취자분들. 네, 저는 이름은 이정훈이라고 하고요. 현재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특수학교인 경은학교라고 하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입니다. 직업은 그렇고요. 저는 올해 나이가 서른이고, 네. 앞에 계신 저기 MC분보다 좀 어린. 많이 어리시네요. 생각보다 어릴 거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키는 여기 뒤에 보니까 90cm 뭐 이렇게 수식어가 대부분 뭐 90cm 이렇게 붙여 있는데, 사실 90cm가 아니고 좀 더 커요. 그래, 저희 사회에서 네네네. 그게 이 90cm가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 뉴스에 나왔을 때, 그 기사에 나왔을 때 그 키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90cm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지금도 뭐 아침에 쟀잖아, 밤에 쟀잖아 다르듯이 94 정도. 아, 94. 네, 이게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1cm 차이가 아니라서. 네, 큰 차이거든요. 네, 뭐 1, 2cm가 아니라서 네네. 정정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90cm, 이게 어쨌든 1m가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자부심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겠고, 앞에 계신 이제 최충혜 씨와는 이제 학교 선후배 관계지만 같이 학교를 다닌 적은 없어서 그런 어떤 인연으로 제가 여기 오늘 나오게 됐고요. 아, 예. 네, 정말 그 어렵게 모셨어요. 제가 그 학교 그 후배로서 만난 적은 없지만 그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고 지금 두 번째 만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전화할 때마다 제가 한 6월부터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이제 또 이분이 또 안 바쁘면 또 제가 바쁘고 이렇게 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사실 이제 그 근무하시는 학교가 또 남양주기도 하고 그래서 위치한 학교 때문에 어떻게 오시는데 또 이렇게 멋지게 또 자동차를 타고 주차장에 딱 내리는데 키가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이게 키가 또 이렇게 의자도 높이게 해서 오셨는지 멋지게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최충일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약간의 그 뭐라 해야 되죠? 꽂혔나 봐. 자동차에. 지금 자동차에 대한 운전면허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뭐 솔직히 얘기해도 되죠 뭐. 실기 넘어가기 전에 필기에서 떨어져가지고. 이게 마음이 한번 툭 꽂고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예. 그러니까 이거 뭐 대충 해서 이거 붙는다는 60점인가요? 그래도 이런 말 있죠. 도전은 아름답다. 아, 그렇죠. 도전해야죠 또. 뭐 예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할머니가 100 몇 번? 네. 근데 일단은 저는 36이고. 아, 그러니까요. 예. 혈기왕성하고 100번까지 안 가겠죠. 뭐. 일단 마지막으로 이번에 한 번 더 보는 걸로.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지금 고등학교 선후배라고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명해학교 안산에 있는 거죠. 명해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쨌든
둘이 동문이시고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지금 특수학교에도 계시고 학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저희 학교에 대해서 설명하면 네. 네, 소개를 해드리면 아마 그 선배가 다녔을 때랑 또 제가 다녔을 때 제 차이가 엄청 제가 생각할 때 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 학교에 입학했던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저처럼 순수하게 지체장애만 갖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뭔가 교류하고 그 안에서 뭔가 좀 저도 장애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고 이런 마음으로 그 학교를 갔었는데 가는 이제 막상 입학을 했는데 소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처럼 그런 고민을 하고 있거나 그런 생각보다는 아직 좀 지적 기능이 낮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순수하게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선배들 같은 경우 많이 졸업을 한 그런 상태였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덧붙이면 제가 이제 입학했을 때가 이제 1996년 그 아틀란타 올림픽이 개막했을 때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진짜 신체 장애인분들 위주였고 절단 장애나 뇌병변, 휘처탄 저가 왔을 때도 굉장히 장애가 이제 심해졌다. 최충일 제가 중학교 1학년 처음 입학했을 때도 장애가 정말 심해지고 있구나라는 선배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될 때까지 이제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학급의 인원도 15명이었던 학급 반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보조교사가 붙기 시작하고 신변 처리가 안 되는 장애 학생들이 증가되든 그래서 제가 이제 내심 걱정했던 게 내가 졸업할 때는 이게 지적장애 학교로 졸업을 하면 대학을 못 가게 수도 있겠다라는 뭔가 부끄러운 내심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창피한 생각하셨네요. 예, 지체부자의 학교라는 것과 이게 좀 약간 그 어린 나이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후배가 입학을 하고 졸업할 때까지는 더 저보다 그런 중증의 장애 학생들이 더 많이 다녔던 것으로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떻게 보면 결국에 이제 학교 얘기하다 이제 장애 트렌드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15개 장애 영역 중에 지금 지적 자폐성 장애들은 계속 증가 추세면서 예전에 솔직히 집에만 이렇게 두고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교육의 현장으로 직접 이제 다 나오기 시작을 한 건데 맞죠?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적 장애들이 많아지면 학교 생활을 할 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소통을 하고 싶고 자기 고민이나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언뜻 그냥 저는 완전 모르는 청취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자고 하면 최충일 선생님이나 조은쌤이나 두 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당시 그냥 일반 학교에 가서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근데 왜 굳이 특수학교를 갔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이유가 있었나요? 게스트가 얘기해야죠. 게스트가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네, 아까도 살짝 뭐 얘기를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 그 특수학교에 가게 된 계기는 조금 더 이게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중학교 때 시절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는 일반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거긴 특수학급이 있었지만 거의 가지를 않았고 그 친구들이랑 너무 잘 지냈고 뭐 왕따도 없었고 뭐 선생님들도 너무 다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너무 잘 지냈었는데 이제 졸업하고서 이제 친구들이 2차 성징도 나타나면서 확 차이가 느껴지고 저도 사춘기가 오게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두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겁도 나고 신체적으로 차이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길에 겁을 먹어서 내가 중학교에 가면 그 친구들하고는 더 이상 내가 어울릴 수 없겠다라는 그런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 제가 먼저 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공동체인 고민. 네, 그래서 중학교를 안 갔어요, 제가. 중학교 입학을 포기를 진학을 포기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어머니한테는 제가 그냥 거짓말을 했죠. 이제 몸이 너무 힘들다, 좀 쉬고 싶다 그렇게만 말하고 그러니까 그때 집안 사정 자체 여력도 이제 뭔가 교육적으로 어머니가 그렇게 집중해서 신경 써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대안학교에 네. 입학을 했어요. 대안학교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네네. 대안학교는 이제 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일반 공교육에 진학하지 않고 뭔가 적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홈스쿨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검정고시를 위해서 그냥 사설로 이제 운영되는 그런 학교예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인증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인증 졸업했을 때 인증받기는 어렵고 단지 이제 검정고시를 도와주는 그런 형태라서 저도 이제 대안학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중학교 졸업을 땄고 그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검정고시라는 게 일단 거의 벼락치기의 수준 학습이라서 격차가 많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다시 일반 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했었고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체 장애 학생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런 마음에서 이제 알아봐 주신 이제 대안학교 선생님이 알아봐 주셨던 게 이제 명예학교 특수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대학도 갈 수 있고 이제 너는 이제 여러 가지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거기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제 그 당시가 장애인 특례 입학 제도가 이제 90년대 특별전형이 제때 생기면서 지체장애인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갈 기회가 조금 더 많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1세대들이 지금의 지체장애인들의 1세대들이 이제 대학의 어떤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폭넓게 접하고 사회활동을 진출할 수 있었던 어떤 큰 제도 중에 하나였었고 그렇지만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일반 학교에 가야 되는 상황이 오히려 더 맞는데 그 당시 환경은 통합학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뭐 어쨌든 그냥 말 그대로 장애 학생에 대한 일반 학교라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전부터 청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이제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인식 이런 것들도 없었겠지만 그런 게 없다고 당사자로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기 때문에 가보기도 전에 이제 일단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던 거네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특례법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길이 열렸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두 분은 굉장히 수혜자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뭐 수혜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길을 가능성을 열어준 건데 우리가 장애 학생이 좀 더 기회를 못 갖는 부분은 좀 더 형평성 있게 갖게 하는 법이었던 것이지 공부를 못 하는데 학교를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정등하게 시험을 봤다는 거죠. 지금 또 포인트는 공부 거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중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이제 임용고시 지금 합격하셔서 특수교사로 재직하고 계신데 솔직히 이거 굉장히 바늘구멍이잖아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그것도 더 대단한 건 1차, 2차를 한 번에 합격해가지고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 친구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 과정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정말 힘든 과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했었던 그런 과정 이후에 어쨌든 대학 졸업을 하고 임용고시까지의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굉장히 얼굴에 느껴져요. 지금 뭐 뭔가 얘기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것 기억이 같아요. 떠오르는구나. 네. 그게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고 결론적으로 임용고시 자체도 일단 장애 임용 지원자도 따로 네. 점수로 따로 채점을 해요. 아무래도 커트라인이 일반 전형과는 좀 낮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래도 일반 점수보다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특수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특수교사의 꿈을 이제 갖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고등학교 이제 대학 진학 이제 준비할 때는 반대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이제 특수교사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워낙에 제한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적장애나 정서장애 혹은 자폐 학생들을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커버를 해야 될 때가 많은데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그때도 알고 있었지만 피부로 와닿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처럼. 지금은 직접 부딪히니까 너무나 잘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뭘 알겠어요. 이제 몰랐고 다들 이제 공무원의 길을 추천을 했어요. 안정적인 공무원의 길을 가라 라고 추천해서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었고 그 당시에는 그게 저한테는 꿈이었거든요. 특수교사를 하는 게. 그래서 그냥 누구나 장애인들이 다 공무원 준비하고 이런 그런 것도 제가 거기 간 것도 제가 싫었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이제 경남에 있는 창원대학교 공립창원대학교 특수교육과 아무래도 이제 그래 돈도 많이 없었고 하다 보니까 국립 이제 특수학교를 찾다 보니까 공주대와 이제 창원대가 있었는데
이제 공교대 떨어지고 창원대학교에 붙어서 이제 유학 아닌 유학을 갔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살았었는데 경남이라는 곳을 처음 가게 돼서 그때부터 아마 거의 이제 고등학교 때도 물론 기차 생활을 했지만 거의 본격적으로 거의 독립적인 생활을 그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특수교육과에 오는 학생들의 마인드는 네. 보통 자기 동생이 아프거나 주변에 그런 가족들이 뭔가 많아요. 사정이 있다. 대부분. 그래서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특수교사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애인들을 보는 시선 자체가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열려있고 이해해주는 범위가 되게 넓고 아무래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적응하는 거는 굉장히 쉬웠어요. 저는 이제 일반 사람들 사회에 편입하게 된 건 그때가 초등학교 이후로는 처음이었거든요. 거의 아무래도 열린 곳에 가게 된 건 그때가 처음이었고 낯선 지방에서 혼자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특수교육과 특성상 되게 잘 적응을 해서 그래서 엄청 놀았어요. 다시 들어가자마자 계속 놀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았고 자, 많이 노셨다고 하셨는데 많이 놀았다니까 제가 생각나는 거는 저는 뭐 주변에 장애인 친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결국에 최충인 선생님인데 대학교 때 힙합 동아리를 하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놀았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동기들이랑 되게 각별할 것 같아요. 네, 엄청 각별했고 사람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뭐 동아리 활동도 너무 좋고 하지만 저는 그게 구독되는 것보다 자유롭게 언제든지 뭔가 갑자기 만나서 뭐 술을 마시든지 뭐 어디 놀러 간다든지 그냥 뭐 그런 것들이 주가 됐었고 뭔가 나서는 걸 좀 굉장히 좋아해서 뭔가 학생회 활동이라든지 그런 선후배 이제 만나서 뭐 후배들을 만나서 밥 사주고 놀고 술 사주고 놀고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그럴 때 한번 가오 잡고 이렇게 놀고 4학년 때는 중간에 한번 휴학도 했었어요. 이제 사실 휴학한 계기는 뭐 여기 중간에 뭐 연애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때 저한테는 과 회장하고 했던 그 시절은 저한테는 아까 리즈 시절이라고 약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잘 나갔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CC를 한번 했었어요. 학교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온 과 후배랑 눈이 맞아서 CC를 하게 됐고 그때 과 회장도 같이 하면서 아마 세상이 거의 제 거이냐 하나도 낫다 그런 그때 자취도 이제 시작할 때였고 계속 기숙사 생활하다가 자취를 한번 해보자 해서 자취도 시작할 때였고 그래서 뭔가 굉장히 뭔가 눈을 많이 뜨게 된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거 되게 궁금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차차 얘기. 과거에 장애 학생으로서 이제 특수학교에 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장애 학생들과 함께 이제 조직 생활을 하는 교사로서 특수교사로서 이제 조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덩치도 정말 크고 힘도 센 지적 장애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활동하면서 이제 위험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활동하시면서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어떤 어려운 점 아니면 또 어떤 성공의 경험들이 있으면 좀 한 가지만. 일단 예전에 제가 다녔던 그 명예 학교와는 좀 다르게 저는 지적 장애와 자폐 학생들이 주가 되는 그 지적 장애 학교. 또 지적 장애와 뭐 지체 장애가 같이 있는 혹은 자폐와 뭐 지체가 같이 있는 이런 중도 중복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중증의 장애 학생들이 이제 재학하고 있는 학교고 일단은 제가 학생들을 굉장히 사랑하진 않지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장애 학생들이 좋아한다는 걸 기본 전제로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보이는 게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도 이제 장애 학생들도 알아요. 이제 보면은 장애 학생들도 이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좀 뭐 흔히 이제 문제행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마다 다 달라요. 얘는 나한테 그런 거 안 하는데 뭐 얘는 나한테 유독 문제행동을 많이 보여 라고 하는 그런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뭐 분노 조절 장애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 사람들이 뭐 마동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분노 조절 장애 안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이 시선 자체라든지 이제 지적장애 자폐 학생들에게는 막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고 하지마 이렇게 고음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음으로 오히려 얘기를 해야 더 잘 이해 받아들이고 더 잘 듣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본적으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시선 자체를 그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내려보게 되면 일단은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네. 어쨌든 한 번은 그 기회를 만들어서 제가 그 친구들을 좀 아래로 내려볼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구조를 만들어서라도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내가 말을 들어야 될 어떤 상대구나 라는 거를 조금 이제 인식시켜주는 그 과정이 초반에 조금 필요한 거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학교에 내가 그 학교에 처음 갔을 때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이제 한번 그런 작업이 끝나고 이제 많은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들 이제 다른 아이들도 이제 내가 학생이 뭐 그게 아니라 뭐 선생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제가 아이들 때문에 위험하거나 어떤 그런 상황 겪은 적은 없어요. 아직은 다행이네. 한 번도. 근데 물론 학교 측에서도 그래도 일반 성인 남자도 힘든 아이를 저한테 맡기지는 않죠. 이 배정 자체를. 그런 부분도 있고,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맡겨주고, 근데 대신에 조금 다른 선생님들이 좀 더 힘든 아이를 맡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도 그 학교의 이제 일원이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끌고 와서 그런 부분을 다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지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들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서.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제가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거든요. 이제. 지금 대학원에? 네, 지금 대학원 이제 3학기가 끝났고, 이제 심리행동 치료라고 이제 행동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ABA? 네, ABA 그쪽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경운학교 특수교사 이경훈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수교사가 되기까지의 뒷이야기와 학교 생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팟캐스트 수다장인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하려다가 좀 말았는데, 이제 저도 학교 CC였거든요. 이걸 그 친구가 들을진 모르겠지만 와이프 들으면 안 되는데 CC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와이프 들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그렇게 유명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학교에서 CC 했을 때 저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밥도 같이 먹고 수업도 같이 듣고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잖아요. 아까 전에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저도 이제 그때가 떠오르면 설레이기도 하고, 그때 그 풋풋한 그 감정 때문에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 중에 가장 재밌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와서 저도 가기 전에도 사귀긴 했는데 아무튼. 근데 지금 정훈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정훈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때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으세요? 뭐 저도 그 친구가 들을지 안 들을지 그 몇 년 전 얘기를 아직도 얘기하고 있구나 싶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하죠. 그 친구한테 감사한 거는 그런 추억에 저한테 남겨준 거에 대해서 되게, 그때는 좀 안 좋게 이제 결말이 나가서 끝이 되게 안 좋았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저도 어린 나이였고 그 친구도 어린 나이여서 되게 서로 어쨌든 미숙한 부분이 많았었지만, 만났을 때 되게 좋았던 거는 그래도 누군가가 나만을 좋아해 준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컸고, 그 정서적인 안정감이 어떤 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도,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도, 뭐 그래서 뭔가 배는 게 없었기도 하고, 여자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얘도 나 좋아하고, 뭐, 그런데, 그때는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항상 뭔가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
뭔가 이거를 해주고 이거 저것도 해주고 뭔가 없는 와중에 대학생이니까 없는 와중에도 항상 그런 것도 있었고 같이 뭐 여행도 가고 뭐 그 친구랑 저랑 이제 학년 다르다 보니까 뭐 같이 수업을 듣기는 어려웠지만 뭐 그런 사소한 추억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했던 저한테 되게 크게 남아있어요. 제 좋은 기억으로. 어떻게 만났어요? 저는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고 3학년 시작할 때였고 친구는 이제 입학을 한 친구였는데 선배가 찍었구나. 너찜. 그 친구도 먼 지방에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외로운 상태였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은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오다 가다 계속 보고 그런 기회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생기면서 이제 그냥 흐뭇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연결이 됐었었는데 누가 먼저? 제가 먼저 했죠. 선배니까. 네, 그럼 근데 제가 먼저 했었는데 사실은 뭐 왜냐면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지방에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있었었는데 저는 안 된다 있으니까 하지 말자 했는데 키고 있다가 골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도 계속 이제 뭔가 뭐 의지를 계속 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그래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에서 그래 뭐 네가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 나한테 얘기해 일단 나는 뭐 기다릴게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었는데 거절을 했는데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헤어지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나자고 역으로 둘이서 멀어지면 네네네. 그래서 너무 멀어가지고 역으로 다시 저한테 고백해서 만나게 됐고 헤어지게 된 계기도 같은 방법으로 헤어졌어요. 그 친구가 이제 새로 또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좀 기가 나요. 오히려 그때 당시는 제가 뭔가 좀 힘든 상황이 됐었어요. 잠을 그냥 잘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고통.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때 소주 제일 많이 먹을 때 3병까지 마시고 그러고 잤어요. 이 몸에 90cm 이 몸에 3병까지 먹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잤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왜냐면 그때 같이 계속 있었던 공간에 계속 다른 그렇지. 사람이 있는 걸 계속 보고 계속 마주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견디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휴학을 했었고 휴학을 이제 1년만 하고 이제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완전 좀 슬픈 얘기로 넘어가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라고 해야 되겠죠? 네, 단단해졌던 계기도 물론 있지만 이성에 대한 어떤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뭔가 지금도 누군가를 뭔가 좋아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친구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것들을 심어준 거죠. 서로 하여금. 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정말 누구보다 당차게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이제 또 학교 생활 외에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계시지만 개인적인 어떤 취미나 여가 활동이 있으시면 또 어떤 것을 하고 계신지. 취미가 되게 많더라고요. 적어보니까 뭐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요새 지금 가장 빠져있는 것은 제가 게임을 엄청 좋아해요. 게임하는 거를. 온라인 게임이랑 플스 하는 거를 굉장히 플레이스테이션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위닝 11? 아니 피파 지금은 이제 플스 안 하고 피파 온라인 이제 4가 새로 나와가지고 피파 온라인 한창 빠져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예능 프로그램을 몰아봐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예능국장이거든요. 네, 예능만, 그러니까 저는 뭐 영화 이런 거, 드라마 이런 거 좋지만 단판에 빨리 딱 끝나고 한번 빡 웃겨주고 딱 끝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 되게 좋아서 예능을 몇 개를 이제 계속 이제 주말에 놀면서 못 봤던 예능을
이제 몰아서 보면 맥주 마시면서 몰아서 보는 게 가장 지금 여가를 보내는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고 근데 그 외에는 또 건담 만드는 걸 좋아해서 건담이요? 네 건담 조립하고 집에 이렇게 또 이렇게 DP를 해놨거든요. 근데 몇 개 정도? 지금 모르겠어요.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DP는. 시리즈 뭘로 먹는 거예요? 네. 시리즈는 저는 다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저도 안 좋아해요. 그냥 오리지널 오리지널. 네, 그뭐 쪽으로만 좋아해서 MD, 네. MD, HD. 아 사이즈요? 네. 저는 사이즈는 안 가리고 제가 그냥 딱 마음에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거 그냥 바로 사고 제일 비싸지 않은 IG는 너무 이제 조그맣고 막 그래가지고 MG는 좀 비싸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조립하면은 좋은 게 이 잡생각이 없어져요. 그 조립할 때는 그 순간이 되게 쑥 지나가고 그거를 뭔가 딱 뭔가 결과물이 바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오는 뭔가 뿌듯함이 저한테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건담 어릴 때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그런 그렇죠. 지금은 할 수 있잖아요. 키더트라고 하죠. 네네네 그 키더트에 엄청 빠져 있어요. 그 레고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 이제 조립하는 거를 되게 많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또 요즘에 이제 운전한 지 이제 1년이 딱 됐어요. 1년 정도 딱 이제 면허 딴지 1년 돼서 요즘에는 이제 어디 여행 차 타고 어디 장거리도 여행 네 여행 제 최근에 갔던 거는 여수 야, 여수까지 갔다 왔거든요. 4시간. 네, 가는데 4시간, 이제 오는데 4시간인데, 친구랑 이제 둘이서 이제 여수 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내려갈 때는 제가 운전하고 올라올 때는 제 친구가 운전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이 다 되는 보험, 거예요? 예, 들었죠. 당연히 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간장게장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수 가서 간장게장만 계속 먹는 그런 여행도 갔다 오고, 동해도 계속, 최근 한 달 동안 동해를 한 2번인가 갔다 왔던 것 같아요. 동해 계속 갔다 오고, 지금 자동차가 생기니까 환경 반경이 달라지죠. 완전 그러니까 뭔가 신세계를 경험한 그런 느낌이 드는. 제가 얼마나 답답할까.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근데 이게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 체감을 해.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장거리로 운전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접촉사고, 그러니까 인명사고가 아니고 접촉사고가 주차.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왜냐면 주차 때문에. 네, 주차도 그렇고, 이게 이동하다가도, 주행 중에서도, 뭐, 한 번은 이제 택시가 와서 받은 적도 있고, 한 번은 제가 실수해서 그런 과실로 따지면 제가 더 큰 과실도 있기도 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이 운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감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그 접촉사고 나면은 그 만약에 내릴 거 아니야. 그거 상님 막 이렇게 따지고 내렸는데 사람이 깜 놀라는데. 놀래겠다. 근데 안 좋게 합의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좋게 합의, 어머! 다 진짜 그거 아니 궁금해서 나도 내가 만약에 가다 다니다가 진짜 접촉사고 나면 나 대처 방안은 나도 좀 궁금해서. 일단 대처 방안은 일단 운전에 대해서 만약 과실을 딱 봤을 때 그래도 뭐 알잖아요. 대충 보면 내가 직접 잘못했는지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애매한 경우는 무조건 그냥 보험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냥 죄송하다 한마디 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여쭤보고 그쪽이 하라는 대로 해주는 게 제일 깔끔한 보복 방법. 운전 이런 거. 그런 거는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운이 나쁘면 만약에 접촉사고 났는데 끝까지 안 좋은 사람이 정말 질 나쁜 사람이 아. 그런 경우 없죠 아직. 아직 그런 경험은 거의 뭐 지금 물어보는 거는 우주에서 별똥별 떨어진다 없는 수준을 거의, 지금 네.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보복 운전을 안 해봐서 운전은 그러신 거예요. 보복 운전은 본인이 험하게 하면 보복 운전을 당할 수도 있기도 하고 본인이 그렇죠. 운전 잘 못하면 아무리 잘해도 보복 운전 근데 잘 상대방이- 아직 그럴 경우는 없어요. 거의. 너무 겁먹으신다. 그냥 2차선에서만 블랙박스 막죠. 네 그냥 2차선에서만 달리면 보복 운전 당할 일 없어요. 없죠. 네. 1차선인데 1차선인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1차선을 달린다. 네. 그러면 갑자기 내 옆에 차가 막 제가 갑자기 막 지금 지나가고 뭐 당연한 이러는데 얘기를 또 이렇게 해보시면 운전을 압니다. 네. 무조건 해보셔야 된다고 면허 좀 생각합니다. 빨리 따시죠. 네. 빨리 이제 도전을 안 한다니까. 빨리. 그러니까 필기부터 붙으시고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게 네. 모든 정치자가 나 필기 보는 거 다 알아 이제. 저는 충일 쌤한테 계속 면허를 따라고 했고 이제 따게 되면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 휠체어가 있기 때문에 특장차로 개조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카니발이라든지 근데 솔직히 카니발 운전하기가 커가지고 되게 아니 난 힘든데 레이 생각했는데. 뭐 레이도 좋고요. 자신 지혜 생기면 빼고, 지혜 빼고. 넘어질까봐. 근데 이게
나중에 알겠지만 차라는 거는 곧 안정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동하는 데 있어서 뭐 레이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카니발 특장차로 개조해서 이 김명민 선생님 타고 다니는 카니발 보면 뒤에 똑같이 개조해가지고 그거 한번 좀 봐야겠어요. 타고 다니거든요. 그 꼭 추천하고 꼭 면허를 땄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지금 경운학교 특수교사 이정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팟캐스트 수자장인입니다. 지금 장애가 이제 연골 무용성증인데 그 장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장애인가요? 같은 그거였어. 그럼 비슷하죠. 연골 무용증. 저도 좀 반성해야 될 점이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다 알고 뭔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 얼마 안 됐거든요. 일단은 유전자 이상으로 이제 생긴 질병이고 이제 아버님 쪽에서 주로 이제 유전이 되기도 하는 그런 질병이고 일단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 연골이라는 게 뼈 마디 사이에 이제 연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데 간단하게 저는 연골이 없는 거죠. 이제 그 연골이 없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보이는 연골은 보통 이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관절 사이에 다리, 뭐 이제 팔 이런 연골이지만 귀에도 연골이 있는 거거든요. 이 안쪽에도 다 내부에도 귀에도 연골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이에도 문제가 있고 뭔가 그런 어떤 연골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뭐 뼈의 변형 특징적인 뼈의 변형도 있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 이목구비에도 뭐 얼굴이 납작하고 막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막 그런 두드러진 특징은 없는 것 같고 손도 삼지창 특징이 네, 그런 것도 없는 거. 손발이 큰 건 특징이지만 삼지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일단은 제일 큰 뼈의 변형이 가장 큰 특징이고 일단 다리가 이제 안쪽 내측으로 이제 휘었다는 거. 그게 가장 특징. X자로 휘었다는 게 그것 때문에 이제 수술도 받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그 X자형으로 휘었다는 게 특징 그리고 여기 등이 조금 이제 굽었다는 거또 특징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관심 있게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공부해서 알고 있는데 되게 보기 힘든 장애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근데 저는 제 주변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건 저희처럼 저신장이 특징인 근데 이제 특성은 워낙 다양하게 존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난쟁이 그건 저신장 장애로 오해를 하고 이제 우리가 그 15가지 장애 유형 중에 사실 신체 장애 하나로만 딱 던져주기에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근데 저희가 고령성이라든지 연골 무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애 코드로 우리가 아직 국가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의 장애를 어떻게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 계속 사회생활을 하시겠지만 사람들이 장애가 뭐여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키가 작아라 물어볼 때 매번 이제 어떤 반복적인 스트레스라든 아니면 본인만의 멘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없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게 제일 정답인 것 같고 지식적으로 어쨌든 저도 저 자신이 이제 흔하지 않은 질병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도 근데 우리 그 특수학교에 네네. 양준호 씨도 네네. 연골무용성이었어요. 네네네. 분명히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몇 명이 있는 거죠? 지금 저도 통계학적으로 찾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 학교나 모임이 없나요? 그럼? 저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장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장애 등급제 폐지를 했잖아요. 어떻게 특수교사로서 현장에 지금 있는 당사자로서 어떻게 그걸 생각하세요? 지금 현 정부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하시고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견해가 엄청 짧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특수교육 자체라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게 개별화잖아요. 개별화거든요. 이제 개별화 교육이잖아요. 그거의 기본은 그 장애의 특성과 장애 유형에 따라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 교육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 입장이고 장애 등급제라는 것도 폐지에 대한 입장도 아마 새로 개선이 된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별화된 서비스. 사람이 다 필요한 것이 제가 돈이 있는데
지하철을 공짜로 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핸드폰, 네. 휴대전화 관련 서비스를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좋지만. 그게 좋지만 우리한테 원하는 서비스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특수교육법이 있고 네네. 장애인 복지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장애 등급제와 특수교육에서 종사하시는 장애 등급제가 이해하시는 폭이나 고민거리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 현장의 장애 등급 폐지랑 또 특수교육에 대한 어떤 특수학교 장애가 있는 부모님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로 하죠. 그렇죠. 사실 돈이 있으면 장애 학생이 키우는 게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모든 지원을 다 돈으로 하면 되니까 사실. 근데 그걸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훨씬 많죠.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정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지원을 받으려면 1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1급 장애 등급이 1급이 돼야 되는데 1급이 되지 않은 내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1급이 아닌 경우도 있고 등급제로만 봤을 때.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니면은 뭐 굳이 등급을 안 받아도 되는데 이제 그런 지원들이 돈이 나오기도 하고 지원들이 있으니까 굳이 경도의 지적장애 아이들도 굳이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뭐 적응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만 가르쳐주고 노력하면 가능한데 그런 등급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등급을 받게 하는 거죠. 한번 받으면 이제 등급을 업되기는 힘들잖아요. 내가 뭔가 있었던 거 이제 떼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뭐 사람들이 봤을 때 다 등급이라는 게 다 주관적이잖아요. 객관적으로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등급을 매긴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저를 봤을 때 쟤는 키만 작지 불편한 게 뭐지? 하면 차도 운전하는데 내가 왜 1급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특수학교 쪽에서는 그런 등급에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지원에 걸린 것들 어떻게 보면 생사가 걸려있는 건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장애인 당사자로서 다른 장애 학생을 위한 교사로서의 삶을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가 있음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배려할 수 있고 찾아볼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스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훈 씨가 생각하는 특수교사란 어떤 것인가? 내일이라도 만약에 일이 생긴다면 이 일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든지. 이 교사라는 직업 자체를 제가 이것만 하겠다라는 사실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현장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특수교사라는 것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하는 어떤 발판이기도 하고 그런 계기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특수교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회를 만나게 되고 내가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그 아이들의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힘들겠구나. 지금 이 아이들한테는 어떤 말들이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제가 그때 당시에 만약에 중학교를 포기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저한테 누군가가 강력하게 안 된다. 너는 학교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면 하는 어떤 아쉬움은 사실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냐면 그걸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저한테 돌아오는 어떤 그게 점점점 쌓여서 오는 한 번의 선택이 뭔가 인생을 바꿔놓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컴플렉스가 하면 컴플렉스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아이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직접 겪었던 사람들이 내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을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일을 내가 겪었던 거를 겪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 하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지는 않는 것처럼 저는 그런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심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특수교사. 근데 그것들이 이제 꼭 학습적인 것뿐만 아니라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선생님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의 제가 있는 현장에서는 사실 그런 거를 하기에는 많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죠. 그 친구들이 필요한 거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 신변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더 급하고 어떤 정서적인 교류를 하기는 어려운 친구들이지만 어쨌든 제가 그거에 대한 또 대안으로는 일반 학교에 있는 일반 학교 학생들을 많이 만나러 강의도 많이 나갔었어요. 이제 그거 이제 장애 이해 교육이라고 해서 섭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매번 많이 갔었는데 저는 특수학교 학생들도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일반 학교 학생들을 보면 또 마음이 좀 아픈 게 있어요. 이제 보면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이 많이 불안한 학생들도 너무 많고 이제 그 친구들은 장애가 눈에 보이는 장애가 없다고 해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돌아봐 주지 않잖아요. 물어봐 주지 않고 그런 내면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저희 막내 동생은 10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항상 그 친구들의 그 막내를 보면서 항상 이 친구들을 보면 항상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 친구들한테 저는 통합교육이 대세라고 하지만 통합교육은 그 친구들이 저희한테 오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지 저희도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인 통합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통합교육도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더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 학생들이. 그 친구들은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아직 그런 식의 형태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통합교육이 어쨌든 저는 그래서 특수교사라는 게 꼭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 학생들한테도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비장애 학생들도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는 그 친구들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 친구들에게 가서 이제 많은 얘기들, 제 대변해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려고 하고 네, 그래요. 네, 벌써 어느덧 저희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됐는데 사실 정말 이 짧은 시간 동안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진솔하게 얘기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배이기 때문에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너무 불러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서 또 저를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좀 더 노출이 많이 된 기회가 많을 테니까 좀 행동 가짐을 좀 조심해야겠다. 평소의 삶을 좀 더 과거를 좀 더 네. 제가 뭔가를 밖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거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는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뭔가를 하고 연애를 하고 뭔가를 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그 똑같은 행동을 제가 만약에 밖으로 나가서 했을 때는 시선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부터 일단은 차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별이라는 것은 이해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나가기 싫을 때가 있고 제 마음이 힘들어서 어떨 때는 숨어 있고 싶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숨으면 숨을수록 사람들은 더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노출시켜주고 나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한편으로는 제 나름의 노력이 어떤 인식 변화,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인식 개선의 운동이라고 할까? 그게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은 극복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 극복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 나는 이거 극복했어 라고 얘기한 사람 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 계속 가거든요. 장애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가야 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밖에 나가서 또 어떤 사람들한테 차별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그런 사건이 생길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 방송 자체가 저한테는 좋았던 게 사람들은 저한테 연애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거든요.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왜냐면 미안해 할 수도 있고 미안해서 안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쟤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물어보거든요. 진지하고. 네. 뭐 소개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만남도 그렇고 해주지 않거든요. 차별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그런 만큼 아직도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서로를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저기 예, 끝으로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뭐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많은 장애인분들이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하나의 인간으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 권리가 보장이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끝까지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10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again. See you again.